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예요. 얼마 전 시댁에 너무 실망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친정에서 막내의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보다 막내 외삼촌 부부랑 더 친하게 지내며 컸어요. 막내 외숙모는 저랑 더 각별한 사이로 지냈는데 외숙모는 저한테 이모나 거의 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막내 외숙모를 잘 따라다녔답니다. 막내 외숙모도 딸이 없어서인지 제게 잘해주셨고 서로 각별한 존재였어요. 제가 시집 가던 날에도 막내 외숙모는 많이 우셨어요. 막내 동생 시집 보내는 기분이라고요. 저는 멀리 지방으로 시집을 왔고 시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요. 친정 식구들이나 외숙모와도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하게 되었어요. 명절이나 친척 어른들 생신 때나 볼까 했지만 시댁이 너무 멀기도 하고 시댁에서는 친정도 아니고 친척인데 뭐하러 가냐고 타박을 하셔서 자주 뵙기가 힘들었네요. 명절 당일 지내고 친정집에 가자고 남편 데리고 일어나기라도 하면 저희 시어머니 이제 시누이 올 텐데 어디 가냐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시누이가 서울에서 친정 온다고 힘들게 내려오고 있는데 오빠랑 새언니가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조금만 기다리려고 해놓곤 시누이 식구들 오면요. 식사 끝내고 이제 늦겠다고 출발하겠다고 하면 과일도 먹고 커피도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 수발까지 다 들고 진짜 일어나려고 하면 시어머니 자기더러 이 많은 설거지 자기더러 혼자 다 하라는 거냐고 가긴 어딜 가냐고 또 붙잡으시고요. 시누이도 있는데 설거지는 항상 저의 몫이었던 거죠. 결국 매번 저는 친정집 못 가고 명절을 시댁에서 전 부치고 설거지만 하면서 지내고 끝나요.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다음 명절엔 꼭 친정 가자면서 대충 저를 달래고 말아요. 저는 매번 바보같이 남편 말을 믿어버리고요. 그런데 친정엄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막내 외숙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급박한 전화였어요. 트럭에 치였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얼른 서울로 오라고 하셨죠.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저 시집 오고 한 번도 못 본 외숙모인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계시다니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나 좀 서울에 데려다 달라고 했네요. 친정 외숙모가 위독하다고요. 일단 집에서 남편 퇴근하기만 기다리며 서울 가서 입을 옷가지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애들 옷까지 챙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는 지금 무슨 짐을 챙기고 있는 거냐고 하시대요. 집에 늙은 시부모 두고서 너희들끼리 어디 좋은데 여행이라도 가느냐면서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친정의 외숙모가 많이 위독하셔서 가보려고 짐을 싸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짐까지 싸서 그 먼 곳까지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어요. 지금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많이 위독하시다고 당연히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죠.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갔다가 바로 올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냐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안 돌아가시면 면회만 하고 오겠지만 혹시 경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때 남편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저는 빨리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못 간다고 문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죠. 지금 사람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마지막 모습도 못 보게 막는다는 게. 저는 시어머니께 금방 오겠다고 제발 보내달라며 울었고 시어머니는 지금 시누이가 오고 있다며 할 일이 산더미라고 나중에 가라고 하시네요. 사람은 의사가 살리는 거지 저더러 네가 간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니? 하고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 못 가게 하는 이유는 바로 시누이였네요. 시누이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시누이 산후조리원 2주 마치고 자기 친정인 우리 집에 와서 몸조리 더 한다고 온다는 거예요. 일단 시누이 미역국부터 끓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이 집에서 뭔가 싶더군요.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인지. 아무튼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시누이는 애 데리고 시댁에 왔고 저는 더 이상 말다툼 해봤자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서 미역부터 불렸네요. 빨리 가서 소고기까지 사와서 미역국에 시누이 먹을 밥 차리고 한숨 돌리는데 남편은 벌써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기 조카 구경하면서 맥주 한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지금 왜 술을 마시냐고 술 마시면 운전 못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운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서울로 병문안 가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밥 차린 건데 했더니 지금 늦었는데 서울을 언제 올라가냐고. 시누이 자기 여동생도 왔는데 천천히 가자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시누이 먹을 것만 좀 준비해주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고 그랬죠.
그리고 당연히 아침에 갈 줄 알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휴가 냈냐고 빨리 가자고 했더니 또 오리발을 내미네요. 얼마나 귀한 휴가인데 이렇게 홀랑 다 써버리냐고, 왜 이렇게 외숙모 위독한 거에 유난을 부리냐고 하네요. 저 정말 잘못 들은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자기 말에 찬성하는 줄 알았는지 계속 떠들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직계 가족도 아닌 외숙모인데 꼭 그렇게 힘들게 가야 하냐고 떠드는데 열받아서 그럼 차키 내놓으라고 했죠. 내가 운전해서 서울 갈 테니 당신은 버스 타고 출근하라고요. 그러니까 저더러 네가 그 먼 길을 어떻게 운전해서 갈 거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술 마시고 대신 운전시킬 땐 차키 잘만 주더니요. 그럼 내일 주말이니까 오늘 퇴근하고 저녁에 바로 출발하자고 했어요. 하루 종일 시누이 산후조리 수발 들고 빽빽우는 시누이 아기 등에 들쳐업고 빨래 돌리고 음식하고 보냈네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 속만 타들어가고 오밤중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왔어요. 회식했다고 2차, 3차까지 신나게 달리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는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한 거겠죠. 저랑 일부러 외숙모 병문안 가기 싫어서 더 일부러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건지, 왜 그러냐고 대체,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고, 도대체 술을 왜 마시고 들어오냐고 뭐라고 했어요.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애기랑 시누이 자니까 시끄럽게 하지 좀 말라고. 저더러 남편이 회사 생활하면서 회식을 하고 싶어서 하느냐고, 왜 그런 걸로 자기 아들 잡냐고 하네요. 뭐 대단한 친척이라고 그 멀리까지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운전시켜서 병문안을 가냐고 유난 좀 작작 부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남편 술 깨고 내일 새벽에 되는 대로 출발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네요. 시어머니가 계속 뭘 가냐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참고 다음날 남편 깨워서 무조건 서울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네요. 외숙모 방금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결국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신 외숙모가 너무 가엾고 그리워서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네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코 골면서 자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거실에서 TV 보면서 깔깔거리고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새벽에 남편 깨워서 빨리 옷 입으라고 외숙모 결국 돌아가셨다고 이번에도 미적거리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심각하게 말했더니 남편도 아무 말 않고 검은 정장을 주섬주섬 입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서는데 또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해요. 거길 꼭 가야겠냐고. 지금 집에 갓 출산한 시누이 와 있는데 뭐가 좋다고 장례식을 가냐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남편 끌고 서울로 향했어요. 막내 외삼촌은 혼자서 방문객을 맞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슬퍼할 새도 없이. 왜냐면 막내 외삼촌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상주를 하겠다고 했죠. 저한테는 엄마나 이모, 자네 같은 외숙모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절 끌고 나와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나서서 하니에요. 뭐가? 했더니 남자도 아닌 여자가 무슨 상주냐고. 그리고 상주하면 여기서 장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이제 갈 때 됐다고요. 집에 갈 때 됐으니 계속 저한테 가자고 눈치 주고 저는 남편 그냥 무시했네요. 시댁에서나 큰소리 뻥뻥 치지 처가에서는 제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등신이거든요. 저한테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뭐라고 해서 발인까지 다 마치고 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장터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엄청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인데 마지막 가는 길까지 같이 가야지 뭘 자꾸 궁시렁대냐고 하니까 입이 대빨 나왔네요. 그렇게 어찌저찌 장례 다 마치고 가족들끼리 장지 근처에서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집에 돌아왔어요. 서울 올라가기 전에는 운전도 못하게 하더니 집에 돌아갈 때는 내내 저더러 운전하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시댁 들어가자마자 짐 싸서 나가는 시누이랑 마주쳤어요.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재수 온 붙을까봐 자기 그냥 집에 간다고요. 뭔 소리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네가 굳이 장례식장에 화장터까지 따라갔다 와서 가는 거라고. 애한테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쩌냐며 너는 생각이 있냐고. 집에 시누이랑 신생은 와 있는 거 알면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상주 노릇을 해야 했냐며 뭐라고 하시길래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이 잘난 시집 식구들 때문에 내 가족 마지막 눈 감는 순간도 못 보고 왔는데 말을 왜 그따위로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눈앞이 번쩍 하더군요.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거예요. 네가 뭔데 날 때리냐고. 네 새끼가 뭔데 나를 때리냐고. 이게 다 너 같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따졌죠. 그러니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 기막혀하고 다들 이번 기회에 제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 집 가족이 아니라 밥하고 빨래하는 식모였다고 그러니 내 가족 위독
앞에도 가보지도 못하게 하고,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위로 한마디 하지도 않는 게 남보다도 못하다고, 이제 니네 빨래, 니네 밥은 니들끼리 해서 처먹으라고 하고, 애들 손잡고 남편 차키 뺏어서 나왔네요. 힘들게 운전해서 왔는데 열이 뻗쳐서 그런지 서울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왔어요. 남편은 전화로 자기 차를 왜 가져가냐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차인데 왜 지랄이냐고, 너는 이혼 서류나 준비하라고 하고 끊어버리고 친정에 와 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조금만 더 빨리 결심해서 이혼했으면 우리 막내 외숙모 마지막 가는 길 내내 마음 편하게 있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네요. 바보같이 시집살이 하던 저를 막내 외숙모가 마지막으로 도와준 것 같기도 해서 더 용기가 나요. 저 앞으로 홀로서기 잘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된 여자입니다. 사실 이번 사연을 올릴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그 사연이 최대의 흑역사이자 안 좋은 기억이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재수없게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이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정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정신치료를 받으며 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결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하고 남편은 지인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지인분은 잘생기고 성실하다고 말씀하셔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 실제로 보니 무슨 남자 연예인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연예인 뺨치게 굉장히 많이 잘생겼어요. 저는 거기에 반해서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 직업은 변리사였고 나름 돈을 많이 벌고 그런다고 하고, 자기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물을 좋아해서 어떤 동물을 키우냐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제가 원래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동물에 흥미를 가지면서 토끼도 키우고 또 키웠는데, 요즘은 좀 색다른 걸 키우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는데 힘드네요. 저는 그 동물이 뭐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그거는 비밀이라고 말하며 조만간 곧 생길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귀요미가 있으시네요. 이런 분이 저와 만나시다니 저로서도 굉장한 큰 복인 것 같네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잘생긴 배우나 가수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마음에 든다고 고백을 할 때 그 상상의 날의 말이에요. 전 그 말을 듣고 옛날에 그 상상을 펼쳤던 때가 떠오르면서 내가 마치 백마탄 왕자와 사랑에 빠지는 건가 하며 황홀한 생각이 마구 피어오르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 저 마음에 드시나요? 남편의 이런 질문에 저는 당황해서, 사실 댁도 굉장히 잘생기시고 지적이신데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과분한 게 아닌가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요? 살면서 제가 마음에 든다는 여성분이 잘 없었는데 이거 마침 잘 됐네요. 앞으로 즐겁게 서로 만나면서 교류를 하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그 뒤로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았고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다 보니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어느새 커플이 되었어요. 당신만한 여자가 어디 가도 없는 것 같아. 요즘 여자들이 다들 약삭 바른 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당신은 정말이지 너무 순수한 것 같아. 남편은 자기는 여자랑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좋아하면서도 정말 여자랑 사귀어 본 적이 없었나? 하며 진짜냐고 말하니 자기도 여자를 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자신을 피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완벽한 남편을 두고 피하는 여자들이 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솔직히 다 사람이 좋아 보이고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떤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서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며 훈수장만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신혼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저는 이대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저한테 지옥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용품 좀 사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키우고 싶은 애완동물이 곧 생겼다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동물 보고 싶다고 말하며 용품점에 갔는데 남편이 개 목줄들을 보여주면서 저보고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물이 개인가? 하며 무슨 개를 키우길래 그토록 키우고 싶다고 하길래 해서 이것저것 살피다가 괜찮은 개 목줄이 있어서 그걸 고르니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잘 골랐다며 앞으로 잘 쓰게 될 거라고 말하며 그거 사고 나왔어요. 정확히 그것만 샀어요. 전 남편에게 다른 용품들은 안 사도 돼? 라고 말하니까 남편은 그런 거 없이도 잘 키울 수가 있다며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보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저야 집에만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노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말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면 되잖아. 당신은 집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앞으로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 라고 말해서 남편 말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주부로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랑 술을 마시자고 하고 술을 마시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이내 골아 떨어졌고 다음에 일어나니까 제 목에 개 목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당황한 제 앞에 남편이 채찍 같은 걸 들고는 이번 애완동물 아주 튼실하네 하며 절 마구 때리며 앞으로 말 잘 들으면 편히 지낸다고 말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저는 손발이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알았다면서 울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 뒤로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손발은 맨날 묶여 있어서 기어다녀야 했고 밥은 개 사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로 주고 추석이나 설날에는 어디 여행 간다고 부모님들한테 거짓말을 쳐서 계속 저를 속칭 사육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원치 않는 관계까지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동물 이하 취급을 받으며 여기저기 유린을 당했어요. 막 애교나 하라는 행동을 안 하면 밥을 안 준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옷도 못 입게 하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남편은 제가 어느 정도 고분고분 따르는 것 같아서 손만큼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남편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였어요. 저는 비록 마음 자체가 거의 붕괴되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성이 있었고 남편이 피곤하다며 자는 사이에 저는 핸드폰, 돈이며 다 챙기고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핸드폰도 숨겨놔서 찾기가 힘들었지만 겨우 찾아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며 그동안 일들을 말했어요.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차피 남편 말대로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잘못하면 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탈출을 하지 말까 하고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죽고 보자는 심정으로 탈출을 하니 진짜 왠지 모르는 해방감이 느껴지고 그랬어요. 부모님은 그걸 듣고 화를 많이 내시고 그동안 남편이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제가 이렇게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든 응징을 하려고 했고 시부모님한테도 말하니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며 다소 믿지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결국은 남편을 고소하기로 했고 처음에는 남편이 부인을 했지만 그동안 저를 학대하며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면서 남편은 끝내 모든 걸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아직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실 텐데 사실 저도 이런 게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직접 겪게 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왜 여자들이 남편을 피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느냐면 남편 컴퓨터에 다른 여자들한테 걔 목줄로 포박하며 폭행한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자칫하면 평생을 괴롭게 살 뻔했는데 그때 용기 내서 탈출한 게 저한테는 지금까지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말해주니 어쩌면 코로나보다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몸조심을 하시고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여자입니다. 물론 아이는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서 놀랄 텐데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지인 소개로 의사인 남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너무 반해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번 사연은 사실 남편하고 관련이 없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딱히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바쁜 의사 생활에도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코로나로 맨날 야근해서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지만 사실 저에게 불운한 과거가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늘 저보고 고생이 많았다며 잘해주는데 사실 저에게 부모님이 안 계셨고 시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저를 안쓰럽게 여긴 거예요. 대체 어째서 부모님이 안 계시냐고 할 텐데 사실 교통사고나 그런 걸로 돌아가시지 않았고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런데도 제가 없다고 한 건 부모님 두 분이 저를 버리고 가출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 그 당시 부모님은 워낙에 가난했고 서로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이게 부모님이 아직 직장도 못 구할 때 저를 낳아서 여기저기 힘들게 돈을 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절 열심히 키우고 그랬는데 제가 5살이 될 때쯤 어머니는 절 할머니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고 아버지는 맨날 도박을 하고 일도 안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폐지 줍는 걸로 할머니는 식당과 길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절 버리고 떠나게 되었고 그 당시 5살이던 저는 부모님이 그리워 여러 번 소리를 지르고 울며 그랬지만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떠난 이유는 돈이 없고 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무 짐처럼 느껴져서 자기들끼리 살려고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소주를 연거푸 마시며 신세한탄했고 할머니는 자식놈이 손주를 버리고 가느냐며 울며 한탄을 했어요. 그 뒤로 그나마 아버지가 막노동 가끔 가서 번 돈으로 연명이 가능했던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져 달동네 같은 데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굉장히 못 먹고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난하다고 하나밖에 없는 책가방을 똥이 가득한 변기에 던지고 찢고 난리도 아니었고 수시로 절 어디론가 끌려가서 때리고 할머니가 몸소 이끌며 선생님들한테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해도 당시 선생님들이 솔직히 제대로 된 선생님들이겠어요? 그냥 애들 장난이라고 틱 넘겼고 그렇게 저는 중학교까지 악연이 이어져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기가 되어서 저는 고등학교를 안 다니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어디 알바를 다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길에서 폐지 줍다가 쓰러지셔서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지만 오래전 폐암을 가지시고 계셨고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해서 모르고 참다가 결국에는 말기까지 가서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를 어쩌면 좋냐고 한탄을 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그동안 돈을 모으면서 검정고시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고 수능 준비를 해서 대학교에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저소득층의 소녀가장이라서 장학금을 받게 되고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타며 다녔어요. 저는 평소에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복지과에 들어갔고 관련 자격증들을 다 따며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곁에서 지켜주던 할머니는 졸업하고 몇 개월 뒤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말이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고맙다며 이제 앞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었어요. 저를 키우고 보살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의 곁에서 떠나게 되면서 혼자가 되었지만 이를 악물고 복지센터에 가서 일하다가 공무원이 되면 좀 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무원에 도전해서 결국엔 한 큐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 지인분이 저한테 소개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서 앞에서 언급한 의사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처음에 만나고 반하게 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의 안 좋은 과거사를 듣고 앞으로 잘해준다며 위로해 주었고 시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때도 시부모님은 고생이 많다며 그럼에도 예쁘게 기특하게 자랐다며 앞으로 부모님 역할을 해주겠다며 말을 하니 그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나는 건가 싶었던 저의 마음이 한순간에 사르르 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지원 아래 혼수를 장만하고 결혼식까지 무사히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결혼식 당일날 저는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잠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볼래? 라고 해서 누구냐고 해서 말했더니 네 부모님이라던데 너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하지 않았어? 전 그저 듣자마자 지금까지 행복한 생각들이 다 깨지고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버린 이후로 제 과거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얘야 그동안 미안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성공을 하게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라고 구구절절 말하는데 표정을 딱 보아하니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길게 말하는 것 같아서 딱 잘라서 용건이 뭐냐고 말했어요. 그게 니네 지금까지 받은 혼수지원금과 식장에서 하객들이 준 돈 일부를 우리한테 줄 수가 있겠어? 처음엔 그거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누구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만나서 하는 소리가 돈이니 정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니 두 분은 어찌 뻔뻔하게 구시죠? 설마 자식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으셨어요? 제가 아직도 5살짜리 아이로 보이나요? 착각도 유분수지. 당신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부모님을 찾으셨는데 저한테 오랜만에 왔으면 사과에도 모자를 파네. 이러면 제가 돈 줄까요? 제가 호구로 보이시나요? 라고 말하니 부모님이 노발대발하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찌 염치도 없냐며 그래도 법적으로 부모니까 부모대로 자식이 돕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한창 그렇게 난리치니까 남편과 시부모님이 무슨 일이냐며 들어왔어요. 부모님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자기가 신부의 부모라고 어떻게든 잘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사정사정을 빌더라고요. 저게 부모인가 하고 한심하게 보는데 시아버지께서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정말로 딸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째서 5살 아이를 버리고 튈 수가 있을까요? 당신들끼리 먹고 살 때 저 아이는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던 거 아시나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못 다니며 가난하게 살면서 나름 꿈을 위해 대학교 다니고 공무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부모가 된 사람으로서 그걸 모르시나요? 당신들 너무 괘씸하네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시어머니도 꼴보기 싫다며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친구들을 불러서 부모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 뒤로 식장은 조용히 지나갔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저를 버리고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집도 구해서 단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알콩달콩 지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났다고 해요. 물론 저라는 자식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가출한 이유가 드러난 게 바로 아버지가 우연히 로또에서 당첨이 돼서 상당한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들끼리 쓰고 싶다고 해서 가출한 거고 그 뒤 펑펑 돈을 쓰다가 노년에 이르러서 돈이 다 떨어지자 이젠 어쩌지 하며 전전긍긍하다가 친척으로부터 제가 공무원이 돼서 의사인 남편하고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간 거라고 친척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니네 부모님 표정 봤어야 했어. 자식놈 발가벗겨서라도 살겠다는 마음. 난 그게 너무 실망을 했어. 그 못난 2명 사이에 너 같은 천사가 나온 게 참 미스테리 같다. 그렇게 친척이 말하면서 현재 부모님은 빚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땅 투기, 주식 투자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빚까지 끌어다 쓴 것도 몽땅 다 날라가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돈 때문에 저를 본 거고 저에 대한 생각이 단 1도 없으셨던 두 분에게 어찌 제가 잘해드릴까요? 그래서 그 뒤로 친척들한테 제발 부모님 접근하는 거 막았고 시부모님도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신경 끄라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뒤로는 서로 생활고에 싸우다가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속이 통쾌하네요. 지금은 아이를 출산해서 휴가를 보내고 있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종식될지 걱정을 하며 보내다가 사연 관련 이야기를 유튜브로 보다가 여기에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었으면 감사하고요. 그럼 다들 하루를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결심한, 얼마 전까진 예비 신부였던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 시댁에게 예쁨 받으며 웨딩드레스를 어떤 디자인을 입을까,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이런 행복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파혼까지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었죠. 저희는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남들 다 하듯 평범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 번듯한 사회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랑 예비 시댁에서도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친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과 땅이 조금 있어서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을 지어 주신다고 했어요. 단독주택으로요. 신혼집으로는 좀 과한 것도 아닌가 싶었지만 시댁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좋다고, 감사히 잘 받겠다고, 제가 오케이를 하기도 전에 결정이 되어버렸죠. 저희 친정이 좀 경제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저희 결혼을 반가워하신 것도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딸만 있는 집안에 아들 같은 사위가 들어온다며 명품 시계도 사주시고 시댁에게도 듬직한 사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자동차도 선물해 주셨어요. 시댁과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 전까지는 왕래가 없어서 서로의 얼굴도 몰랐지만 저와 제 남자친구를 통해서 이것저것 선물을 보내시기도 하고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댁은 솔직히 좀 가난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금전적으로 챙겨준 것도 있어요. 엄마 아빠께서는 어차피 한 가족이 될 사이고 처음 맞는 사돈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셨어요. 시댁에서는 물질적으로 보답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많이 해서 보내셨어요. 저희 엄마는 음식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백화점, 식품관에서 반찬을 사시거나 가사 도우미가 해주시는 음식으로만 식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 전라도 출신인 예비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음식이 귀했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답니다. 시댁이 물론 저희 집에 비해서 경제 사정이 안 좋기는 했지만요. 그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에게 이것저것 잘해주시고 또 많이 보내오셨기 때문에 저는 시댁도 참 잘 만났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는 남친과 결혼 전 준비를 위해서 많이 바빴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왜 우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엄마는 그냥 갱년기라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결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아빠에게 너무 소홀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엄마 아빠랑 자주 밖에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선 아빠에게 엄마의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엄마는 요즘 적적하시다면서 문화센터에 나가 수업을 들으세요. 동양화 수업을 들으시는데 처음엔 너무 재밌고 기분 전환 된다면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아줌마가 저희 엄마에게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동양화에 관심도 많고 소질도 있으셔서 수업하시는 강사분이 엄마를 많이 챙겨주셨대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아줌마 눈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똑같은 돈 내고 수업 들으러 왔는데 저희 엄마 봐주느라 자기 순서는 오지도 않는다면서 왜 차별하냐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마음에 엄청 큰 상처를 주는 말까지 하셨다네요. 장애인이라서 특별 대우 해주는 거냐고, 장애인이라 몸도 불편한데 뭘 배워보겠다고 그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사실 다리를 잘 쓰지 못하세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절대 남한테 피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 엄마는 원래 장애가 없던 멀쩡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안 좋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우울해하셨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셨죠.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를 얻게 되면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엄마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거기서 엄마가 소소하게나마 재미를 느꼈던 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게 많이 불편하지만 힘들게 그림을 배우러 다니신 거였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2달 동안이나 저희 엄마한테 나쁜 말을 하면서 괴롭혔다네요. 엄마는 2달이나 참다가 결국 센터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시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저는 길길이 날뛰며 같이 센터 찾아가자고. 도대체 어떤 미친 아줌마가 엄마같이 착한 사람한테 그런 못된 소리를 하냐고. 내가 머리채 잡고 아주 패대기를 쳐볼 테니까 엄마한테 앞장서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치만 부모님께선 제 결혼을 이야기하시며 좋은 일 앞두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자고 하셔서 저도 더는 말았어요. 그리고 엄마랑 제 혼수를 보러 다니면서 일부러 밝게 대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서 드디어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꿈꾸며 만든 상견례 자리가 저의 파혼 자리가 되었던 날이었죠. 시댁 부모님들이 먼저 와 계셨고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순간 저희 부모님은 시댁 부모님을 보시고는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이러셨어요. 저기 있는 인간들이 네 시부모 될 사람이 맞냐고요. 평소에는 너무 점잖은 저희 부모님께서 심한 말을 하시길래 저는 너무 놀라서 아빠 왜 그래요? 라고 아빠께 여쭤보았고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셨네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각자의 부모님을 쳐다봤어요. 시댁 어른들께서 큰 하고 헛기침만 하신 채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저희 아빠는 다시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게 어딨냐면서 저런 경박한 집안에는 내 딸 시집 못 보낸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몸도 불편한 사람이 싫은 소리 좀 들을 수도 있지. 이걸 듣고 저는 느낌적으로 그 문화센터 아줌마가 제 예비 시어머니였다는 걸 눈치챘네요. 저는 일단 잠자코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결혼을 왜 못 시켜요? 몸 불편한 엄마 때문에 자기 딸 결혼 파토까지 내려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안 시키면 안 시키는 거지. 어디서 장애인 사돈 얻었다고 좋은 소리 듣겠어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당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라고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손해지. 애들 결혼식에 휠체어 타고 들어올 거야 뭐야. 우리만 쪽팔리지. 솔직히 돈 좀 있다고 그래도 장애인 아닌 게 낫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엄마 아빠 손을 끌고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남친한테는 집에 가서 전화하라고 했고요. 저는 엄마 아빠 모시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청 울었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저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이랑 상종 못한다고 했네요. 엄마는 자기 때문에 결혼 파토내지 말라고 자기가 눈에 거슬리면 결혼식장에 이모를 혼주석에 앉히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말짱이 살아있는데 왜 이모를 혼주석에 앉히냐고. 저딴 시댁에 시집갈 바에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했어요. 다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죠. 시댁에 퍼준 게 얼마나 되는지요. 자잘한 것 같으면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할 정도였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비는 남친 시켜서 일단 시댁에 준 자동차를 우리 집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왔네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한 번 줬으면 땡이지 그걸 뺏어가냐고. 있는 것들이 더하다면서요. 그래서 어차피 다신 안 볼 사이인데 더 격식 차릴 게 뭐가 있나요? 계산 확실히 해야죠. 이건 다 가족 같은 사람들한테 선물한 건데 그쪽에서 먼저 개같은 짓거리 하는데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라고 했더니 파혼은 무슨 파혼이냐며 난리를 치셨죠. 당신 같은 여자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 추호도 없으니 우리한테 받아간 거 있으면 양심적으로 다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에 넣어주신 가전 다 뺏어 보내겠다고 했죠. 그러니 미쳤냐고. 결혼이 애들 장난이냐고 하시네요. 저는 무시하고 용달 불러서 시댁에서 사준 거지 같은 싸구려 가전, 가구 다 시댁 주소로 보냈어요. 용달비는 거기 가서 받으라고 했고요. 시댁집은 좁아 터져서 다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시댁이 전라도인데 용달 비용도 꽤 나올 건데 아마 그 정도 돈 가지고도 벌벌 떨 생각을 하니 고소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네가 싸가지 없이 굴어서 파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양껏 내놓으라고 하대요. 전 정말 시어머니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자료를 왜 내놓냐고 했더니 신혼집 남친이랑 제 공동 명의로 해놨는데 파혼할 거면 그거 절반을 위자료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데 멍청하기까지 하냐고. 그게 다 우리 아빠 돈으로 산 거 명의만 돌려놓은 건데 뭔 반값 같은 소리를 하시냐고.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지랄하시면 제가 소송 걸어서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테니 돈 있으면 계속 해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뭔 개소리냐고 하시길래 우리 엄마 센터에서 당신한테 쌍
쌍욕 먹고 그만둔 거 센터 간사가 다 증언해줬고 그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이 2달치나 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저희 집 돈 빵빵한 거 아시죠? 초호화 변호사를 꾸려서라도 승소할 자신 있으니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고 끊었더니 그때부터 정말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네요. 남친에게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는 연락이 간간히 오고 있지만 곧 전화번호 바꿀 예정입니다. 솔직히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라고 남친 생각도 시어머니와 같은데 절 속이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아무튼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지옥불 속에 일부러 찾아가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저는 파혼 후에 동양화 강사를 집으로 모셔서 엄마랑 함께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전 예비 시엄마 같은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고도 엄마가 좋아하는 동양화 수업 계속 들으실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네요. 앞으로 엄마의 작품이 쌓이면 엄마 개인전도 열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파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겉멋만 잔뜩 든 남자친구와 끝을 냈어요. 그간 사귄 세월이 있어 마음이 뒤숭숭하기도 하지만 통쾌하기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20살 때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사귀었고 거의 제 20대의 전부를 함께 보낸 남친이죠.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래서 솔직히 다른 대학 동기들보다는 좀 편하게 살았어요. 장학금 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고 등록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따로 아르바이트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었죠. 그런데 남친은 유난히 과 행사나 학교 생활에서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어요. 오직 학교 수업에서만 얼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남친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5개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 시간도 없이 학교 수업만 겨우겨우 나오는 거였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남친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등록금을 벌 만큼 책임감이 강하다는 게 매력으로 느껴졌죠. 평생 부모님께 용돈이나 받아 쓴 저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애가 학교 나오는 날만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렸어요. 어쩌다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하고요. 걔가 듣는다는 수업을 저는 신청도 안 했으면서 그 애의 뒷모습 구경하려고 수업도 들어가 듣고요. 그렇게 말도 못 붙여보고 한 학기에 끝이 나는 날 갑자기 그 애가 저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너 이 수업 신청 안 했으면서 왜 들어왔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걔가 저의 존재를 아는지조차 몰랐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준 거예요. 남친은 같은 과 같은 학년이면 출석 체크할 때 이름이 나란히 불릴 텐데 한 학기 동안 제가 출석 체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기 뒤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재미도 없는 수업에 따라 들어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걸 눈치챘던 거죠. 다행히 그 친구에게도 제가 호감을 샀는지 그때부터 저희는 풋풋한 연애를 시작했어요. 우리 연애의 끝이 이렇게 거지 같아질 줄은 그 당시엔 몰랐지만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땐 너무 좋았어요. 처음 먹어보는 것도 많았고 남친한테 자전거도 처음 배웠네요. 남친은 저와 데이트하느라 또 아르바이트 가느라 엄청 피곤해했어요. 저랑 데이트하려고 주간 알바도 다 야간 아르바이트로 돌리고요. 학교 수업에서는 졸고 앉아 있었네요. 그래도 저한테 내색 한번 안 하는 남친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친에게도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제가 틈틈이 모았던 용돈을 남친에게 주었네요. 이거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쓰라고. 그러니 새벽 아르바이트는 하지 말라고요. 네가 나 만나느라 알바를 밤에 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도 힘들어지는데 난 너 계속 만나고 싶으니까 알바를 그만두라고. 그리고 알바를 하지 말고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라고요. 쿨하게 말하긴 했지만요. 저는 사실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남친한테 돈 자랑하냐고 차일까봐요. 그런데 남친은 웃으며 됐다고 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며.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친언니에게 부탁해서 학교 통해서 남친이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남친은 정말 그 장학금을 한번 받더니 바로 알바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다음 학기에는 제 도움 없이도 성적 장학금을 받더군요. 저는 남친이 너무 기특했죠. 그렇게 저희는 대학 내내 사귀었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희는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죠. 저는 남친의 집안이 생각보다 가난하다는 걸 알았고 남친은 제가 생각보다 더 돈 많은 집 딸이라는 걸 알아버렸죠. 그래서 점점 뭐 사달라, 뭐 해달라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걸 느꼈지만 저는 다 해줬어요. 제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 남친이 너무 좋았고 어떤 옷을 사줘도 남친 옷빨이 잘 받아서 선물하는 맛도 있었고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된 저에게 부모님께서 외제차를 사주셨어요. 남친은 군대 때문에 아직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취업 후 데이트 비용은 제가 냈네요. 제가 차가 생겼으니 데리러 와라, 데려다 주라 이런 요구도 엄청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취업했으니까 얘는 아직 학생이니까 하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때 헤어졌어야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레 제가 사는 빌라에 들어와 지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제 신용카드를 쓰게 되고 이젠 자연스레 제 차에까지 손을 대네요. 남친은 가난한 고학생 신분에서 저를 만난 뒤론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일부러 강남까지 제 차를 끌고 나가서 발렛을 하고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걔한테 주어줬나 봐요. 그래도 어차피 내 사람이고 결혼을 한다면 오랜 시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걸 사이좋게 나눴었죠.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차에서 기다란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죠. 그것도 조수석에서. 저는 단발머리라는 사실이 소름 끼쳤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제 차에 다른 년을 태우고 더러운 짓을 했더군요. 여러 명도 아니고 오직 그 긴 머리 여자랑만 지속적으로요. 전 이 새끼에 대한 믿음이 다 산산조각 났고 어떻게 해야 남친에게 뼈저리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일단 남친의 생활 패턴을 지켜보았네요. 저는 출퇴근이 자가용보단 대중교통이 빨라서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주말에만 제 차를 썼는데요. 그거란 남친은 평일에는 제 차를 자기 마음껏 쓰고 다녔고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카드 내역도 하나하나 유심히 체크했어요. 어디 여대 앞 주유소에서 기름도 자주 넣고 특급 호텔에서 수십만원, 백화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성 브랜드에서 긁은 내역도 있었는데 저는 본 적도 없는 브랜드라서 제 선물도 아니었네요. 분명히 그년에게 선물했겠죠. 그리고 자주 가는 여대 근처도 그년 학교 앞이라서 자주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주 매일 제 차에 그년을 태워서 제 카드로 편하게 데이트를 하고 다녔다고 생각을 하니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불같이 화를 내고 싶어도 너무 화가 나니까 소리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일단 주말에 나갔다 온다고 차를 끌고 나왔어요. 제가 차를 가지고 가니까 똥줄 찾겠죠? 자기도 여자 만나러 나가야 하는데 전철 타고 갈 순 없잖아요. 언제 돌아오냐고 묻길래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데려다주고 집에 올 때 데리러 갈까? 하고 선심 쓰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도 피곤한데 주말에 집에서 그냥 쉬어. 뭘 장거리 운전까지 하려고 해. 괜찮아. 그랬더니 바득바득 네가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운전하는 게 낫지 이러더라고요. 정말 속이 다 보여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소리야. 내가 너보다 운전한 지 오래됐고 내가 너보다 운전도 잘하는데 됐어 하고 강하게 나가니까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삐쳤는지 입만 대빨 나와 있네요. 저는 무시하고 차를 근처 유료 주차장에 넣어두고 친구한테 경차 모닝을 빌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녁 때쯤에 집에 들어가니까 남친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 자기가 차를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엄청 반가워하면서 왜 벌써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키는 이러는데 정말 얄미웠어요. 그래서 차 안에 넣어놨다고 했더니 자기 나갔다 온다고 저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전화가 오네요. 자기야 차 어디다 대놨어? 여기 모닝 한 대밖에 없는데 하길래 그 모닝 타고 왔어. 차 쓸 거면 그거 타고 다녀와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똥차를 어떻게 타냐고 지랄지랄 난리를 쳐대서 당분간 나 그 똥차 타고 다닐 거니까 싫으면 택시 타고 다녀와 그랬더니 대체 제 차는 어딨냐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공업소 들어갔고 난 모닝으로 빌려왔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차가 얼마짜린데 모닝으로 렌트를 하냐고. 그 차가 국내에도 몇 대 없을 거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모닝이 가당키냐 하냐고. 사고 난 사람 전화번호가 뭐냐고 아주 난리를 치네요. 결국 모닝은 타기 싫었는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저는 바로 남친이 쓰는 제 신용카드도 도난 신고로 해버렸고요.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얼마 후에 바로 남친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요.
자기 내 카드 정지했어? 묻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내 카드는 무슨 내 카드? 제 명의 카드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지했다고 했죠. 카드가 너무 많은데 제가 잃어버린 카드인 줄 알았다고요. 돈 아니라서 풀진 못하고 재발급 받아야 해. 오늘은 알아서 체크카드 쓰던지 현금 쓰던지 해 라고 했더니 지금 50만 원이나 결제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다면서 자기 계좌로 바로 쏘라고 하대요. 그래서 방금 나갔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러더니 동창들이랑 식사하는데 자기가 돈을 내기로 했대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땡땡 호텔 근처 하고 말을 더듬어요. 빼박 호텔에서 그년이랑 호텔방 결제하는데 안 돼서 나한테 전화한 거였죠. 50만 원이면 그 호텔 하룻밤 가격이기도 했고요. 저는 제가 지금 계좌이체는 안 되고 내가 현금 가져다 줄게 했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됐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끊어버려요. 각 나오잖아요. 저는 집에서 제 돈으로 산 물건 빼고 오롯이 남친 돈으로 산 남친 물건만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았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내어놓았죠. 제가 사준 남자옷, 물건들은 중고마켓에 헐값에 내놨어요. 새벽 내내 그 짓 하느라 힘들었네요. 헐값이라 그런지 연락이 계속 와가지고요. 다음날 남친이 집에 들어오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니 불같이 화를 내네요. 집 비번을 왜 바꿨냐고, 카드를 갑자기 정지시키면 어쩌자는 거냐고, 걔 망신당했다면서. 참나. 그래서 여자랑 내 돈으로 호텔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걔 망신당했니? 하고 쏴붙이니 어버어버 하면서 뭔 소리냐고 당황하더라고요. 이미 다 확인했다. 땡땡여대 다니는 애랑 백화점, 호텔, 수영장,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까지 다니는 걸 그동안 내 카드로, 내 차로 얼마나 열심히 꼬시고 다닌 거니?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현관 앞에 네 쓰레기 들고 꺼지라고 했더니 자기 옷이랑 여태 쓰던 물건도 다 달라고 하네요. 진짜 그게 왜 네 거니? 내 카드로 산 거니까 내 거지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계속 문 앞에서 안 가고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치네요. 결국 남의 집 앞에서 난동 부리던 남친은 경찰을 불러 끌려갔고, 저는 그걸 다 녹화해서 너무 무섭다고 스토커라고 경찰에 이야기하고 접근 금지 좀 시켜달라고, 저 사람 정신병자 같은데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울면서요. 덕분에 남친은 정신병 걸린 저의 스토커가 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네요. 뭐 금방 나오겠지만요. 저랑 같이 미래를 꿈꾸던 남자가 돈맛 보고 눈이 돌아버려서 이렇게 끝이 나니 뭔가 허무하네요. 지난 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을 수도 없으니 허탈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남친과 결혼이라도 했으면 더 심한 꼴을 받겠죠. 여기서라도 끝낼 수 있던 것을 만족하려고 합니다.